올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15위로 평가됐습니다. 기초 경제 여건은 양호하지만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갈등이 재현되면서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분양 시장에서 가을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분양 물량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경직된 노동시장 등은 국가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몇 위로 평가받았나요? 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전 세계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위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이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평가 방식이 개편됐는데요. 예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7위에 올라서 올해 2계단 상승한 게 됐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과 정보통신기술, 즉 ICT 보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전력,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부문에서도 6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의 취약한 경쟁 구조는 약점으로 지적됐고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은 48위를 차지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16년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아서 충격을 줬던 금융부문 순위는 지난해 74위에서 올해 19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설문조사 비중을 줄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 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얼마나 오른 거죠? 네, 어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포인트 올렸습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가 전달보다 상승하면서 그 상승분을 주담대 금리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전달 1.8%에서 1.83%로 올랐는데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코픽스가 오르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연 3.18%에서 4.53%로 금리를 올렸고 농협은행의 경우엔 연 2.83%에서 4.45%로 우리은행은 연 3.23%에서 4.23%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KB국민은행의 경우엔 0.01%포인트 낮췄는데요. 국민은행은 유동성 관리 원가를 매 분기마다 조정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코픽스에 붙는 가산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잔액 기준 코픽스도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9%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오르면서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은행만 가상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같은 종류의 금리가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 투자와 고용 부진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 물가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김 기자. 국제 유가 상승 곡선이 심상치가 않죠? 네, 오늘 새벽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1달러 92센트로 어제보다 14센트 올랐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63센트 오른 배럴당 81달러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수급 우려가 영향을 미친 탓입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조만간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는데요. 지난 8월 미국이 오는 1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상승세는 우리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네, 유가 상승에 수입 물가도 치솟았는데요.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90.69로 한 달 전보다 1.5% 상승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원재료 수입 물가가 4.5% 뛰면서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생활 물가 전반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2.2%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30개 가운데 절반가량의 가격이 올랐는데요.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즉석밥 가격은 10% 넘게 뛰었고 어묵과 설탕도 각각 10%, 7%가량 올랐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우려도 커진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올 들어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서일까요? 금융회사들이 투자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크게 늘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올 상반기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래 금액이 자그마치 7,8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7,783조 원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규모가 가장 많았는데요. 거래 액수가 5,95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1,685조 원으로 46%나 급증했습니다. 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114조 원으로 22% 늘었고요.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도 16조 4천억 원으로 28% 증가했습니다. 네,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자율 관련 장외 파생 상품 거래가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금감원도 금리 전망 불확실성에 따른 이자율 스왑 거래,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해 신용부도 스왑, CDS 거래, 그러니까 부도위험만 따로 떼어내서 이를 사고 파는 신용 파생 상품 거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장외 파생 상품 거래는 금리 변화에 민감한 은행이 가장 많이 했는데 올 상반기 6,494조 원으로 전체 거래액 가운데 83%를 차지했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신탁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김포공항이 10년간의 리모델링 사업을 끝내고 오늘 정식 개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총 2,5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여객 수속시설과 대합실 확장, 공항 내 특화공간 조성,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심사한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이 안 돼 난민지위는 부여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GM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정부 지원 반년도 안 돼 한국GM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자녀나 형제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요 이슈 이대종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한국GM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한국GM 노조가 그제부터 어제 점심때까지 부평과 창원 등 전국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노조총은 약 1,233명 중 8,899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8,007표가 찬성표를 던져서 총 찬성률 78.2%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 노사 갈등의 배경은 지난 4일에 있었던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된 R&D 법인 분리 문제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부평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GM이 정부의 지원만을 받고 한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이른바 탈한국의 이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세우려는 별도 법인은 경쟁력이 있으니 더 키우고 기존 생산법인에 있었던 독자 R&D는 경쟁력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고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한국GM의 이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산업은행의 입장 그리고 노조 주장에 대해서 사측은 뭐라고 합니까? 산업은행도 이 한국GM의 이런 별도 법인 설립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한국GM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뒤늦게 한국GM은 카오카잼 사장이 임직원 설득에 나섰는데요. 별도 법인 설립은 한국GM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이고 또 지금 현재의 조직을 더 공고하게 만든다는 게 카오카잼 사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이르면 오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2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사의 직원 일부가 친인척들에게 정규직 특혜를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서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이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 등 이 3단계의 절차만 진행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정규직 채용 절차 같은 경우는 서류와 필기, 면접, 인성, 신체검사 등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보다는 다소 어려운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들 친인척들은 편하게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친인척들 중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자녀가 3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의아하기 짝이 없는데 이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게 이번은 처음이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 국감 때 이미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시 채용 절차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뒤에 금방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듣고 직원들의 이 친인척들이 입사됐다라는 문제가 당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이슈가 됐던 때는 서울시가 지난 2016년 5월에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 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10대 외주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직원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 같은 정책에 따라서 12,000명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왔습니다. 이번 이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창 분양이 진행되고 있어야 할 올 가을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당초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예정돼 있던 2만 7천여 가구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가을 분양 시장에 한겨울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경기도 위례 신도시 분양이 지금 12월로 미뤄진 상태고요. 역시 이달 분양을 하려던 동대문구 용두 5구역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도 일정이 미정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다 서초구 3호거든 3차 재건축, 강남구 1원 대우 재건축, 그리고 판교 대장지구에 하려고 하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역시 모두 10월 분양이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당초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분양 예정이던 2만 7천여 가구가 이렇게 대부분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가뜩이나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 이렇게 신규 분양이 미뤄지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제도가 11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제도는 추첨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앞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함께 경쟁하도록 해서 그만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된 제도입니다. 가급적 올해 가을 분양 예정이던 물량들부터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 허그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지난 10일 날 위례 신도시의 분양을 12월로 미루도록 지시한 게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그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이 안 되는데 위례 신도시의 분양 연기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어차피 올해는 힘들겠다 하면서 분양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침체 직면에 있는 한국 경제가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만났습니다. 유가 상승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소비, 물가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고유가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의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면서 연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재 때문에 사실은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판매하는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네. 이란에서 수입을 좀 줄인 부분도 있고 이란에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016년부터 2030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 2030이 이게 뭐냐면 개혁 프로젝트인데 네. 너무 이제 유가나 아니면 석유에 또 기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제 체질을 좀 바꾸겠다고 하면서 2조 달러 정도의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일단 그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 그래야 유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생산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재 때문에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이런 유통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전체로 국가 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유를 꼽아주셨는데 일단은 미국의 이란 제재 그리고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생산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크게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유가 상황도 썩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인데 이 생활 물가, 생활 경제만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 왜냐하면 사실 그 석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름의 유가가 올라갈수록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생필품이나 아니면 다른 물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사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외국에서 수출하는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유가 상승이 전체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결국 시민, 소비자 또는 기업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기업들 얘기하셨는데 이런 유가 불안에 지금 산업계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원가 부담은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민감한 거는 뭐 항공, 해운업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항공 해운업계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네. 비행기를 운행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을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의 약 30%, 25%, 30%가 유류비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유류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는 엄청나게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10 유류가가 $10가 올라가면요, 약 1년에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요구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야가 되면 해운업계예요. 해운업계도 역시 유류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건설이나 해양 쪽엔 일정 부분 또 긍정적인 신호가 옵니다. 예를 들면 그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발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를 시추하거나 석유를 더 개발해내는 그럴 시도가 있어지기 때문에 유가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해양 플랜트 산업의 발주가 높아지게 되니까 해양업계 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도 뭐 원료 비용 부담이 상당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고유가를 반면에 반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선 그렇죠. 건설업계가 해당이 될 수 예, 있겠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네.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낼 것이고, 그러다 네. 보면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산업이 더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명암이 있는 거죠. 조선이나 중공업 이런 이제 해양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할수록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또 아까 말씀한 항공 또 해운업계 같은 경우 유류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실제 우리 그 소비자 물가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암이 분명히 가린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가 상승이 전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꼭 집어서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긍정적인 그렇죠.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예. 부정적인 측면이 더 조금 크다. 더 예, 크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보시는군요.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낮아도 걱정, 높아도 걱정인 게 이게 유가인 것 같은데 네. 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어떤 대응책이? 일차적으로는 뭐 이번에 지금 저희가 그 우리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뭐 몇 퍼센트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세금을 좀 낮추게 되면, 왜냐하면 유류비에 들어있는 부분 중에 세금이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낮춰주면 유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유가가 급속하게 오를 때는요, 그 떨어지는 효과보다 훨씬 오르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얼마나 기간 동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하셔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줄이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할 거냐를 보고 나서 수급을 좀 완급을 조절하게 되면 일정 부분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도 유류비가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유류를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 이것도 유류 정책에 좀 유류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뭐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인데 이 유가 급등이라는 거, 이 정부가 또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급등하면서 이 영향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현재 보시면 코스피 1.3% 상승해서 217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0.78% 상승해서 73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15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2170선에서 반등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6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 재감리 결과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하락세입니다. 이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 날개 구조물이 수출된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지금 홀로 개인이 지금 1,10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현대엘리베이터가 남북개선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휴젤은 최대 주주가 동양 HC의 흡수 합병을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